제 아내는 애정 표현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서 매일 5번씩 그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남자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아내는 남편에게 밤마다 5번 자신을 만족시켜주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남편이 완전히 지쳐서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갈 시간이나 기운이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함께 성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안에 나오는 행동을 따라 해보자고 요구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아내도 만족시켜줘야 하는 이중의 부담 때문에 남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이런 남편의 행동은 오히려 아내가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더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정팀은 이후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두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부가 다시 서로 화해하고 함께 살아갈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드라마와 사건들을 업데이트 받아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중국 광둥성 출신의 우 씨와 양 씨 부부입니다. 양 씨는 35세로 한 기술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우 씨는 그보다 4살 연상으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부부는 지식인 가정 출신으로 현대 사회에서 문명적인 부부의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 씨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일을 시작할 때 우 씨를 만났으며, 우 씨는 양 씨와 만나기 전에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 씨는 성격이 직설적이고 강한 여성이어서 양 씨는 처음에 큰 인상을 받았으며, 우 씨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숨기지 않고 항상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양 씨는 이러한 성격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는 질투심이 많고 귀여움을 부리는 성격의 여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양 씨가 꿈꾸던 이상적인 아내는 강인하면서도 가정을 잘 돌봐서 자신이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하게 결혼했으며, 결혼 후 두 사람의 생활은 매우 화목했습니다. 매달 그는 월급 전액을 아내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지출을 항상 알뜰하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안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 씨는 항상 집안의 살림살이를 빠짐없이 구비하고 대내외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했습니다. 부부는 2명의 착한 아이를 두었으며, 두 아이는 모두 모범적인 학생으로 늘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그들 사이에는 점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9세가 되면서 우어 씨는 갑자기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우어 씨는 부부관계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양 씨는 매우 놀랐으며, 원래는 강인하고 가정을 잘 돌보던 아내가 왜 갑자기 부부간의 친밀함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규칙적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 씨는 갑자기 남편에게 더 많은 부부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5회로 횟수를 늘리더니 나중에는 매일 한 번씩 남편이 자신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매일같이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조차도 우 씨의 욕구와 바람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우 씨는 점점 외모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훨씬 더 젊고 활기찬 스타일로 변신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카페에 가거나 쇼핑을 할 때마다 우 씨는 옷차림부터 액세서리, 메이크업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눈에 띄고 주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모는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자신감 있고 젊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우 씨는 절대 평범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 다소 과감하고 도발적인 의상, 심지어는 다소 노출이 많은 옷들을 자주 선택해 입었습니다. 이를 본 양 씨는 집에서는 조금 더 단정하게 입어달라고 아내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아이가 한창 사춘기라서 엄마의 노출 있는 옷차림을 보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적절한 이미지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 씨는 기죽지 않았으며 대신 잠옷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는 얇고 섹시한 잠옷부터 속옷, 다양한 콘셉트의 코스프레 의상까지 나이에 맞지 않는 스타일의 옷들을 다양하게 사들였습니다. 우 씨는 침실에서의 의상 변화를 통해 색다르고 자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 부부 사이의 감정이 다시 뜨거워지고 양 씨가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갖고 시간을 많이 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솔직하게 자신은 매우 지쳐 있으며 예전처럼 아내를 만족시킬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엔지니어 업무는 매일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시키며 밤이 되면 거의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오로지 쉬고 싶을 뿐 부부간에 친밀한 시간을 가지기 위한 마음의 여유나 체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주당 4회 정도로 부부관계의 빈도를 줄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예전처럼 열정을 보이지 않자 우 씨는 점점 짜증을 내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린 욕구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우 씨는 혼자서 성인 영화를 자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성인 영화를 본 것이 만족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더 중독되게 만들었고 욕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인 잡지, 화보, DVD 영화 등을 사서 침실에 보관해 두었으며 양 씨에게 함께 보자고 강요하면서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아내의 요구에 몇 번은 함께 보았지만 1에서 2회 후에는 점점 지루함과 피로함을 느껴 더 이상 응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높은 친밀함에 대한 요구와 그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 씨는 여러 번 장거리 출장을 자청하며 업무를 핑계로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이러한 회피는 오히려 우 씨의 욕구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 씨는 남편과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중년 여성들로 한창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해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우 씨에게 남편이 충족해주지 못하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젊은 남성과 새로운 관계를 찾아보라고 대담하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를 알게 되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정이 깨지며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웠던 우 씨는 그러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결혼을 지키고 가정생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 씨는 시간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집안일과 청소, 요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직접 마사지 기술을 배우러 다니며 남편이 바쁜 일과 후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사지가 남성의 관심과 친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신감과는 달리 양시아이는 아내의 마사지를 받으면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내가 기대했던 로맨틱하고 친밀한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욕구를 억누르는 상황에 무기력함을 느낀 우 씨는 다음날 아침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냉담하게 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솔직한 성격이라며 부부 사이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언제나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의 부부관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지금이 자신에게 제2의
전성기이자 젊음을 다시 느끼는 시기라고 여겼습니다. 한편 남편은 자신이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 씨는 남편의 건강을 의심하며 병원 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매일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우 씨는 자주 화를 내고 남편을 나약하고 무기력하다고 꾸짖었으며 상처가 되는 말을 자주 하여 남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 씨의 성격은 점점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한 그녀는 밤마다 고함을 지르며 소리를 질렀고 이웃들은 두 사람이 싸우는 줄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양 씨는 점점 지치고 무기력해졌으며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해 차츰 아내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에 부부가 함께 잠을 잘 때 부부 사이에 긴 베개를 두어 아내가 자신에게 닿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는 부부 관계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우 씨는 과거에는 자신이 매우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하며 이제는 결혼 생활에 대해 점점 무기력함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양 씨 역시 아내가 만드는 압박감에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아내를 만족시키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끝없는 다툼을 반복했고 그 원인은 늘 민감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양 씨는 자신이 남자로서 약하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반면 우 씨는 항상 불안과 초조함 속에 있었으며 남편이 이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고 우 씨의 한 친구는 혹시 양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그 때문에 양 씨가 지치고 아내를 외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 씨는 남편을 혼내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정은 오히려 두 사람의 결혼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 씨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남편의 기운을 완전히 소진시키면 양 씨가 다른 여자에게 신경 쓸 틈도 없고 바람 피울 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각이 나자마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남편에게 하루에 5번씩 부부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남편을 곁에 붙잡아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갈 기회를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한 요구를 들은 양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5번이나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남자라도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 씨는 만약 그렇게까지 억지로 하게 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심하면 침대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씨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여전히 남편에게 무리하게 높은 빈도로 부부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자 양 씨는 극심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우 씨는 오히려 남편이 외도 중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남편의 옷을 찢으며 달려들었고 심지어 밧줄로 남편을 침대에 묶어 강제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했습니다. 양 씨는 아내에게 밤새 묶인 채로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기운이 다 빠져나가 혼이 나간 상태로 눈을 떴으며 아내의 강인한 체력에 질려버렸습니다. 너무 지쳐버린 양 씨는 결국 휴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매일 밤 아내에게 묶인 채로 하루 5번씩 강요받으면 정말 몸을 일으킬 힘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아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양 씨는 절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외부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출근한 틈을 타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챙겨 조용히 외부 임대주택으로 이사해 아내의 눈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양 씨는 결국 이 상황을 절친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혹시 아내가 어떤 사건이나 감정적인 영향을 받아 갑자기 하루 5번씩 요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만약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혼을 제안해 서로의 고통을 끝내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우 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남편이 없는 것을 보고 당황해 급히 전화를 걸어 물었고, 양 씨는 차갑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혼 신청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의 무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어 일단 임시로 집을 나와 외부에 살고 있으니 오해하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우 씨는 더욱 화가 나서 만약 남편이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자신도 밖에서 젊은 남자를 찾아 함께 잠자리를 가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양 씨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장 이혼하자며 그러면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든 뭘 하든 상관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남편이 강경하게 나오자 웨 씨는 태도를 바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생각해보자고 애원했지만 양 씨는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때 우 씨는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까봐 두려워서 남편이 외도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빈번하게 요구했던 것이라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아내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양 씨는 한숨을 쉬며 자신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고 아내의 이런 상상은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보인다고 판단해 당분간 별거하며 각자 시간을 갖고 이번 사태를 다시 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았던 우 씨는 가족 상담 및 심리 상담 전문가 그룹을 찾아가 부부 문제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을 구해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화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양 씨 부부의 갈등이 오랜 오해와 깊은 불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주된 원인이 부부간의 이해 부족과 원활하지 못한 소통,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우 씨는 근거 없는 친구들의 조언에 휘둘려 자신의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남편에게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하루에 5번씩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과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35세 남성이 일주일에 2에서 3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며 건강한 범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남성의 생리적 상태를 잘 반영하며 양 씨처럼 정신적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의 생활 리듬과 건강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 씨의 친밀감에 대한 높은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문제는 접근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씨는 남편에게 부드럽게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남편이 점차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신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하며 남편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었고 양 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 씨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이를 이유로 남편에게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요구하며 남편을 붙잡아 두려고 했는데 이런 행동은 남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들은 후 화해 자리에 참여한 심리 상담사는 즉시 중요한 심리적 문제를 짚어냈습니다. 리 박사라는 심리 상담 전문가는 심리학에서 우 씨처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질투를 보이는 경우를 질투성 망상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외도 중이라는 확신을 갖지만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인지 왜곡의 한 형태입니다. 질투성 망상은 다양한 정신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폐경기 여성에게 흔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젊은 층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 박사는 적당한 질투는 오히려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질투가 강박, 위협, 타인을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변질될 경우 이는 심리적 불균형의 신호로 반드시 개입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씨의 또 다른 심각한 잘못은 남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양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심지어 집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 결혼 생활에 너무 지쳐서 해방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내의 위협적인 발언을 들은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동의했으며 이는 깊은 상처와 정신적 위기에서 비롯된 반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솔직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들은 후 우이 씨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친밀감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반면 양 씨는 자신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아내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부관계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아니며 아내가 여전히 같은 생각을 고집한다면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양 씨는 당분간 별거를 유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양육과 돌봄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며 그동안 우 씨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이번 결혼 생활에 대한 자신의 진심과 생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랐습니다. 일정 기간의 별거 후 양 씨 부부는 결국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우 씨가 여전히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했고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어 각자가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의 생활을 위해 양 씨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 씨는 여전히 엄마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19살의 한 소녀가 자신의 반려견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후 삭제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빠르게 저장하여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미시시피주 당국은 이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은 더욱 충격을 받았는데 이 소녀가 단지 한 마리 수컷개와의 민감한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의 개들과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추적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언제든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3년 4월 스냅챗에서 한 영상이 너무 이상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독일 shepherd개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도덕적 경계를 넘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에서 한 젊은 여성이 바지를 입지 않은 채 한 마리 개와 민감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는 기둥에 묶여 있어서 밖으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가 학대당했다고 불만을 표하며 영상 속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즉시 한 사람이 그 영상을 조지 카운티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덕분에 경찰은 영상 속 여성이 미시시피 마이릭에 사는 19세의 데니스 니콜 프레이저라는 것을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4월 8일 바로 데니스는 체포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매우 침착했으며 심지어 영상 속 자신이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데니스의 진술은 수사팀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이며 개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비인간적인 행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은밀한 사람이 그녀에게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데니스는 부모님이나 관련 당국에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그저 몰래 반려견과 불쾌한 행동을 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제로 그 일을 해야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데니스는 경찰서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9살의 한 소녀의 눈물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과연 데니스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이 죄를 피하기 위한 거짓 이야기일까요?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은 더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후에 발견한 것들은 데니스가 진술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데니스 니콜 프레이저의 개인 컴퓨터와 전화기를 압수하여 조사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곳에서 처음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기들에는 첫 번째로 퍼졌던 영상 한 개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다른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첫 번째 영상에 등장했던 독일 셰퍼드 개 외에도 경찰이 추가로 발견한 3마리의 개가 다른 영상에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조사팀이 미시시피 마이릭에 있는 데니스의 집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조사팀은 영상 속 개들이 바로 데니스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며 그녀가 직접 키우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웃들도 이 개들이 모두 데니스가 오랫동안 키워온 동물들이며 마치 가족처럼 친숙한 존재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데니스가 기르는 개들이 모두 수컷이며 암컷 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당국이 이전에 데니스가 말한 강제로 억지로 행동을 했다는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만약 정말 피해자라면 왜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이 친숙하게 기르고 있는 동물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영상들이 찍힌 시점이 서로 꽤 오래 떨어져 있다는 것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강요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는 2022년에 촬영된 영상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2023년 2월 23일부터 28일 사이에 촬영된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데니스가 그 누구에게도 협박을 받거나 강요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데니스의 이상한 행동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촬영하고 그것을 기념용으로 남기기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데니스가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동물 학대에 관한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지 카운티 경찰서에 따르면 일부 영상은 데니스가 거주하는 지역 외의 다른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수사를 담당한 J.D. 카터 중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데니스가 그 영상들을 찍기 위해 강요를 받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영상들이 정말 불쾌하고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며 자신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테오는 데니스의 협박에 관한 진술이 완전히 거짓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데니스가 그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카터는 이번 사건이 자신이 처리한 첫 번째 매우 심각하고 기이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느낀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혐오라는 2마디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의 진술이 드러나자 사회는 더욱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니스가 체포된 후 그녀의 집에서 기르던 개들은 안전한 시설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았고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물 애호가들은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과거에 몇몇 남성들이 감정적인 결핍으로 인해 동물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여성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전했습니다. 데니스의 행동은 일반적인 도덕적 경계를 넘어섰으며 대중은 그녀의 행동에 분노하고 그녀의 정신 상태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왜 자신이 기르는 동물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왜곡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중순에 열린 재판에서 데니스는 부적절한 행동과 동물 관련 부적절한 처우 의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후 판사는 데니스의 보석금을 2,500달러로 설정했으며 그녀가 석방될 경우 동물들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데니스가 받을 최종 처벌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으며 그 후의 전개는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할 것입니다. 데니스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알기 전에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에게도 많은 이상한 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데니스가 반려견과 부적절한 행동을 여러 차례 한 이유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미시시피 마이릭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데니스의 이웃,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데니스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매우 조용한 사람들로 지역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데니스가 어렸을 때부터 꽤 순종적인 아이였으며 별로 말을 하지 않지만 예의 바른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뒷마당에서 반려동물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때로는 고양이를 안고 있거나 개를 산책시키며 이웃을 지나쳤습니다. 그 아이는 동물을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 아이가 비가 오는 날 개를 안고서 천둥을 두려워하며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한 노인이 회상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나중에 그 동물들이 바로 비극의 희생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데니스는 가족과 떨어져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는 긍정적인 삶을 사는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개인 페이지는 반려동물들과 함께한 사진들로 가득했지만 대부분은 개들과 함께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개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겨울철에는 스웨터를 입히며 집에서 작은 생일 파티도 열어주곤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데니스는 내성적이고 약간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커뮤니티 대학에 다닐 때까지 그녀는 누구와도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사랑을 시작하고 첫 연애를 경험하는 동안 데니스는 여전히 집에서 반려동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껴 다가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지만 데니스는 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녀가 동물을 엄마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 남자는 사건이 터진 후 이렇게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데니스는 사교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운동하는 사진을 올리며 개와 함께 집 근처 호수에서 조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반려동물과 함께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지만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진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이 사건에 대해 이웃들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소녀로 알려졌던 데니스는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인물로 그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아무도 데니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남자친구가 없어서 개들과 이상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에서는 그녀가 특정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동물에게만 감정을 느끼고 사람에게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경찰이 데니스를 심리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가 보석금을 지불한 후 그녀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모두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보석금을 지불받고 풀려난 후 데니스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데니스는 단지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는 것 이상으로
개에 대한 집착과 광적인 애정을 보였고, 이는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3월 5일 20세가 된 데니스 프레이저는 미시시피주 해티스버그에서 두 번째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개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데니스와 함께 체포된 사람은 18세의 스카일러 잉글리시로 사건에 연루된 공범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동물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두 번째 체포된 데니스에 대한 소식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고위 관계자는 데니스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지 카운티 경찰서가 데니스와 같은 사람에게 너무 낮은 보석금을 받아들인 것을 비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데니스가 전혀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으며 그녀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법정에 설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은 데니스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서 그런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니스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정의기구는 데니스 프레이저의 석방을 환영하며 이 단체의 대표는 동물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동물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처와 행동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며 특히 데니스는 두 차례나 동물에게 부적절한 처우를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체포 후 데니스는 더 이상 보석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데니스의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된 후 그녀의 재판과 판결은 2025년 1월 말에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영상과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데니스는 동물에 대한 특별히 심각한 범죄 행위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판사는 데니스에게 5년의 집행유예와 약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데니스는 약 10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현재 그녀는 미시시피주 랭킨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판결에 동의하며 데니스가 출소한 후에는 다른 개들을 해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니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그녀의 가족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한 사람은 그들이 데니스의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가족 내 일부 구성원들은 더 이상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데니스와 관련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가족이 겪게 된 고통은 너무나 큰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이전에도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기이한 사건들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많은 남성들이 소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55세의 무투라는 노인이 송아지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한 증인은 무투가 송아지 옆에 누워 당황한 모습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더위에 지쳐 다치거나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그는 송아지에게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빈 코코넛 오일 병이 놓여 있었으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무투를 체포할 사람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무투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며 송아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무투는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여성을 만나지 못해 이런 미친 짓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차 선로 옆에서 부상을 입은 송아지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손에 코코넛 오일 병을 들고 있던 그는 이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송아지는 부위가 민감한 곳에 상처를 입었으며 이미 코코넛 오일이 발려 있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기차 사고로 인해 송아지가 큰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며칠 후에 사망했습니다. 인도 문화에서 소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특히 힌두교 신자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됩니다. 그들은 소가 신시바의 탈 것인 난디라는 신성한 동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지만 여전히 소의 우유는 사용됩니다. 또한
소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투에게 부과된 형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부적절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무투는 인도에서 인간 도덕성을 위반한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2023년 인도 칸푸르의 7세 남성 미슈라는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소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소는 사람들에게 줄이 묶여 있어 도망칠 수 없었고 미슈라는 그 소를 공격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은 감시 카메라에 찍혔고 경찰은 그 영상을 통해 미슈라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했습니다. 이 영상 덕분에 경찰은 미슈라를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이 남자가 이전에 이미 3차례나 동물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와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경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슈라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미슈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그가 법을 피하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미슈라가 자유롭게 지낼 경우 소뿐만 아니라 동물과 여성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22년 2월 인도 라자스탄주 알와르에서 4명의 남성이 소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들은 모두 20대 초반이었으며 탈림 19세, 추나 20세, 주베이르 21세, 와리스 25세였습니다. 기소문에 따르면 탈림은 소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추나와 주베이르는 그를 돕기 위해 소를 붙잡고 있었으며 와리스는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들의 전화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수리점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영상이 담긴 내용을 본 수리점 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분노를 일으켰고 수백 명이 거리에 나와 용의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했습니다. 현지 변호사들은 이 범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변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 남자가 벌써 27살인데도 매일 밤 여전히 아이처럼 어머니를 껴안고 잠을 자는 것을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속옷까지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같은 방에서 자는 것뿐만 아니라 씻을 때마다 그는 어머니에게 등을 씻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는 어릴 적처럼 어머니에게 직접 우유를 먹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매달 받는 월급 전부를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그 남성의 아내는 남편이 어머니 품에 안겨 그녀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는 장면을 목격한 후 충격을 받아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중국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있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한 성인 남성이 친어머니와 이렇게까지 기이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함께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떤 관계에서든 그것이 연애이든 부부 사이이든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개인적인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보통 제3자의 도움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지켜라라는 이름의 방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관계가 파국 직전에 이른 커플들이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서로 논의한 뒤 관계를 계속할지 끝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지켜라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년간 수많은 기이한 결혼 이야기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사연들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방송에서 흔히 벌어지는 기이한 이야기들에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 방송편에서 벌어진 상황은 그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27살이 된 완전한 성인 남성이 아직도 어머니에게 속옷을 빨아달라고 하고 우유를 타달라고 하며
숟가락으로 떠먹여 달라고 요구하고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방송의 두 주인공 중 한 명은 왕즈헝이라는 27살의 남성으로 텐진에 거주하며 판매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은 단정하고 온순하며 다소 소심한 인상으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이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혼 이야기의 주인공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몇 분 후 그의 배우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류나후이라는 이름의 26살 회계사였습니다. 그 여성은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충격적인 고백으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기이한 관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중 무대 조명 아래와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후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어떤 부부와도 닮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 이상한 결혼 생활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류나후이는 차분하고 독립적이며 모든 인간관계에서 현실적이고 진지하게 임하는 여성입니다. 쉽게 사랑에 빠지거나 이상을 꿈꾸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약 3년 전 어느 공동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의 인생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티에서 그녀는 우연히 1살 연상의 왕즈헝을 만났습니다. 즈헝은 허베이 출신으로 몇 년 전부터 텐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후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아파트 단지의 이웃이었기 때문에 몇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점점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화를 나누었을 때부터 나후이는 이 남성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즈헝은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예의 바르고 절제된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는 종종 어머니가 차려준 식사,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가는 습관,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도 어머니가 담요를 덮어주고 죽을 끓여 옆에서 간호해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나후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감동을 느꼈고 심지어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바빠지는 가운데 누가 부모에게 이토록 신경을 쓰고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남자라면 분명히 아내와 자식에게도 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출근할 때마다 그녀는 즈헝과 그의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서로에게 손키스 보내는 장면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 나후이는 그것을 단지 귀여운 습관이라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유명 남자 연예인들이 공개석상에서 어머니에게 뺨에 뽀뽀하거나 방송에서 어머니를 자랑하고 심지어 어머니의 이름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장면이 화제가 되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후 나후이는 즈헝 모자 사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여행에 즈헝을 동행시켰던 어느 날, 처음엔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그녀가 그의 여행 가방을 열었을 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가지런히 접힌 옷들과 함께 한 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매일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일정표였고 정성스럽게 송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즈헝은 그것이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후이는 약간 놀랐지만 그저 어머니의 세심한 관심 표현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둘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즈헝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나후이는 그 순간 남자친구 집에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나후이의 예상과는 달리 즈헝의 어머니는 전혀 급한 기색이 없었고 진지한 얼굴로 베개 하나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 아이가 매일 밤 안고 자는 베개예요.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요. 나후이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베개를 받고 즈헝의 어머니에게 인사한 뒤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베개, 송울씨 메모, 모자의 손키스 장면, 그리고 이전에 지나쳤던 수많은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애정은 누구나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27살 된 성인 남성이 잠을 자기 위해 어머니가 직접 가져온 베개가 꼭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단순한 관심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나친 의존일까요? 나후이는 그때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그 남성에 대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년 가까이 연애한 뒤 류나후이와 왕즈헝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텐진 외곽에 있는 직장 근처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즈헝의 어머니 리위전 여사는 여전히 예전 주거지에 살고 있었고 그곳은 새 집에서 약 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집에 들러 음식을 가져오거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나후이에게 그 모든 행동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에 자꾸 이상한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즈헝은 샤워 중이었고 나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즈헝이 시댁에 두고 온 팬티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후이는 순간 멈칫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그것이 그리 중요한 물건은 아니니 굳이 밤에 직접 가져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 여사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얘한테 제일 잘 맞는 팬티예요. 그 말은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시어머니의 태연한 반응과 남편의 무신경한 태도가 나후이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후이는 스스로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단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두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와서 떨어져 지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가 목격한 일들은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에서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문제는 즈헝이 계속해서 어머니 집에서 밤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어머니가 불면증이 있어서 곁에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나후이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점점 늘어나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것이 3번으로 늘었고 결국 즈헝은 주말에만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나머지 밤은 모두 어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자주 집에 없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나후이는 직접 리 여사의 집으로 남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한 성인 남성이 침대에서 어머니를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심지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고 머리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 마치 위로받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나후이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즈헝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기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즈헝은 혼자 목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불러 등을 밀어달라고 했으며
이미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즈헝은 스스로 우유를 마시지 않았고 마치 어린 시절처럼 어머니가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예상보다 일찍 출장에서 돌아와 예고 없이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얹고 누운 채 눈을 감고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장가를 들으며 잠에 빠지려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자 즈헝은 단순히 어머니가 나를 혼자 키웠기 때문에 나는 효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우이에게도 자신처럼 어머니에게 부드럽고 순종적이며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나우이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남편을 원했습니다.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사는 덩치 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즈헝의 어머니가 저혈압으로 실신했을 때 그는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고 나우이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아내가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찾아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은 재정 문제에서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즈헝은 단 한 푼도 아내에게 맡기지 않았고 어떤 재정 계획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달 받는 급여 전액을 어머니에게 송금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어머니가 돈을 아내보다 더 잘 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우이는 점점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감정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지 가족 간의 신체적 친밀함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적 의존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즈헝이 어머니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며 아들 집에 밤늦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단지 아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하룻밤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나우이의 결혼 생활을 점점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놓아주지 않는 어머니와도 공간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나우이가 진정으로 무너졌던 순간은 남편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든 즈헝은 항상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논리가 어떻게 되든 그의 모든 반응은 어머니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했고 나우이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우이는 슬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결혼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주관과 책임감을 가진 남성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자라며 절대 그녀의 품을 떠나지 않는 거대한 아이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억울함, 외로움, 절망은 결국 유명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사랑을 지켜라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우이는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즈헝은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냉담하고 무표정한 태도를 보였으며 왜 아내가 화를 내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한 모든 일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고 어릴 때부터 쭉 그래왔다. 뭐가 이상하다는 건가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즈헝의 어머니는 무대 위에서 나우이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이기적이고 속이 좁으며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관계는 정상이며 그 외의 모든 비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은 참지 못하고 즈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 여자친구가 아버지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목욕할 때마다 등을 밀어드린다면 당신은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즈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프로그램 내내 처음으로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은 즈헝을 거대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립적으로 살 용기도 어머니의 허락 없이 인생의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방송을 지켜본 관객들은 거의 뚜렷하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충격으로 침묵했고 다른 한쪽은 분노의 물결로 들끓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엄마와 자고 싶어하는 남편이라는 키워드가 전국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해당 방송은 단 3일 만에 3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곧바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웨이보의 게시물에서부터 도우인과 비리비리에서 퍼진 프로그램 클립 영상까지 온통 관련 이야기와 논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왕즈헝의 어머니가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이라며 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왕즈헝이 모자간의 사랑과 감정적 의존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 당사자인 어머니와 아들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류나우이의 경우 첫 녹화 이후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촬영이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개인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더 이상의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나우이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녀가 장기 휴직을 신청했고 텐진을 떠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왕즈헝은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개된 짧은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사랑 방식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감탄해왔던 효도나 모자간의 애정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심리학자들이 성인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잠재적 감정 의존이라 부르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은 남자아이의 감정적 성장 과정을 억제하는 일종의 발달 장애로 외형은 어른이 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는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아들은 자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합니다. 즈헝의 경우 이런 유대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우유를 어머니에게 받아 마시고 목욕할 때 도움을 받는 등의 행동은 결혼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즈헝과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가 이미 모자간의 애정과 성인의 사회적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아, 특히 외아들이거나 아버지를 일찍 잃은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배우자의 대체 감정 대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관계에서 벗어날 조건, 예를 들면 유학, 독립생활 등이 없으면 이러한 관계는 더욱 강화됩니다. 아이는 자립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어머니는 점점 아들에 대해 감정적 소유욕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왜곡된 관계 자체입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를 완수하지 못한 남자가 형성되며 그 결과 그는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를 동반자가 아닌 어머니 옆에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피해자는 단지 류나우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왕즈헝 자신도 피해자입니다. 30살 가까운 나이에 그는 여전히 6살짜리 아이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없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며 감정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하고 애정과 의존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정작 왕즈헝 본인은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우는 몇 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과부호 속에서 자란 아이들, 애정과 의존 사이의 경계, 그리고 류나후이 같은 여성들이 겪는 비극에 대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3월, 내몽골 방송국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내몽골 유술량 마을에 있는 한 지하실의 문이 항상 잠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안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납치되어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 기자들이 즉시 지하실로 향하여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머리가 엉망인 한 여성이 흙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며 그 눈은 멍하니 풀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낡은 담요 하나로 겨우 감싸여 있었고 그녀 뒤쪽 벽에는 달려라라는 단어가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2개의 큰 냄비가 있었고 하나는 음식 찌꺼기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배설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냄새는 매우 고약했습니다. 이 여성은 15년 동안 가축을 기르던 동굴에 갇혀 있었고 그동안 그녀는 2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2사람 모두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어떤 끔찍한 일을 겪은 것일까요? 그녀를 가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세한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기자들이 처음으로 동굴에 접근하고 여성을 보았을 때 그들은 눈앞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촬영기의 불빛이 동굴 안으로 비추자 그 내부는 중세의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몸 전체가 뼈와 가죽으로만 이루어진 몹시 마른 여자가 흙으로 된 방의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녀의 온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부서진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검은 솜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하반신은 아무것도 덮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는 침대는 사실 직사각형 모양의 흙덩어리였으며 그 위에는 구멍이 많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낡은 매트리스가 덮여 있었습니다. 동굴 내부에는 기자들의 약한 손전등 빛 외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축축한 땅 위에는 동물의 배설물과 사람의 배설물이 섞여 있었으며 그 악취는 매우 강해 그곳에 들어선 누구라도 바로 구역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시로 만들어진 흙 침대 옆에는 2개의 큰 알루미늄 냄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지가 쌓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정체불명의 악취가 나며 그 안에는 쓰레기와 액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의료진과 당국이 개입했을 때 사람들은 15년 동안 이 여성의 모든 식사, 음료, 생활이 그 2개의 냄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동굴 끝에 차가운 돌벽으로 돌렸습니다. 그 벽에는 달려라는 한 단어가 가득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글씨는 여성이 동굴에서 살던 동안 손으로 새긴 것이었습니다. 구출 당시 그 여성은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언어 능력을 잃었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으며 마치 공포에 질린 아이처럼 반응했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사람들을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감금된 그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파괴되어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기자들은 그 여성을 밖으로 나가게 도왔습니다. 이는 그녀가 갇히기 전 동굴을 떠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을 본 사람들은 그녀가 마치 선사시대의 생물처럼 동굴에서 끌려 나온 듯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남성이 언론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그가 이 여성을 동굴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류는 그 여성을 납치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여성을 근처 마을에서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날 우연히 그녀를 만났을 때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추위에 떨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집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을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들과 함께 동굴에 갇힌 여성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와 확인을 통해 기자들은 그들이 구출한 여성이 1972년생으로 스촨의 평범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난 고냐오칭이라는 이름의 여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샤오칭이 납치되기 전 몇 년을 돌아보면 비록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그녀의 생활은 비교적 평화롭고 화목했습니다. 샤오칭은 네 형제자매 중 가장 예쁘고 활발한 소녀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마을을 떠나 공장에서 일하며 독립적으로 살며 가족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힘든 노동자 생활과 낮은 급여, 높은 압박감은 샤오칭을 점차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었고 예전처럼 부모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샤오칭의 부모님은 꽤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딸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자 그들은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샤오칭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며 자주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샤오칭은 매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의 날이 다가왔고 그녀의 억눌린 감정은 폭발했습니다. 그날 늦게 집에 돌아온 샤오칭은 부모님에게 혼인하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고 부모에게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화가 나서 샤오칭은 집을 떠나 도로로 달려나갔고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로 길을 떠났습니다. 부모는 샤오칭이 그저 화가 나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샤오칭이 집을 떠난 직후 2명의 낯선 남자들에게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샤오칭은 아무 목적 없이 도망쳤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마을 끝에 있는 언니 집에 잠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집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몇 발자국 거리가 남았을 때 2명의 낯선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녀의 입과 코를 손수건으로 강제로 막았습니다. 마취약의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고 샤오칭은 절망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의 시야는 점점 흐려지며 어두워졌습니다. 샤오칭은 부모와의 단순한 논쟁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비극적인 전환점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샤오칭이 의식을 잃자 납치범들은 그녀를 대기 중이던 트럭에 실어 북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탔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팔아넘길 구매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편 샤오칭의 부모는 여전히 집에서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이 또 다시 화가 나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나 최소한 언니 집에 갔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샤오칭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물어봤지만 아무도 샤오칭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찰서에 가서 샤오칭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젊은 여성이 집을 떠난 것은 긴급한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샤오칭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어 먼 내몽골 지역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샤오칭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갔던 작은 산골 마을은 매우 가난했고 여성매매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은 현대 사회와는 단절되어 있었고 마을의 남성들은 대부분 노동자였으며 평생 상이슬을 떠나지 않고 학문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아내를 맞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몇천 위안만 있으면 여성을 사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그것은 마치 젖소를 사서 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것은 그들이 여성을 사고 난 후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확실히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고샤오칭은 17년간 이어진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이 비극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총 4번 팔렸고
마지막 거래에서 사안원 위안에 2명의 지적 장애가 있는 남자들에게 팔려 그들의 공동 아내가 되었습니다. 샤오칭의 가족이 여전히 그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녀의 운명은 그녀를 내몽골 스자이유 투어커터 지역의 외딴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쉬샤오산이라는 남자에게 팔렸습니다. 쉬샤오산은 처음 샤오칭을 보았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촨에서 온 이 소녀는 맑은 얼굴과 작은 몸매, 그리고 연약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망한 것은 그녀의 눈이 항상 흐릿하고 반응이 둔하며 언제나 마치 오랜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멍하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정심이 생겨 샤오칭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특별히 한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치료를 받으며 그녀의 정신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같이 살던 동안 샤오칭은 쉬 가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쉬샤오산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내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5달이 되었을 때 샤오칭은 장을 보러 가는 척하며 몰래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의 실종을 발견한 쉬샤오산은 매우 당황했지만 그들의 결혼이 불법 거래의 결과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고 그는 그 고통을 묵묵히 견디기로 했습니다. 샤오칭은 탈출한 후 사실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그녀에게 여러 가지 약을 강제로 먹여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샤오칭에게 먹인 약은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켰고 그녀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샤오칭은 여전히 사람을 팔기 위한 시장에 팔려갔고 이번에는 고산촌에서 온 한 노인 호안이라는 남자가 샤오칭을 샀습니다. 호안은 자신을 위해 샀던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 수마오를 위해 샀습니다. 그는 샤오칭이 아들 대신 손자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수마오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자 호안은 샤오칭이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샤오칭이 약의 영향으로 완전히 멍청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을 돌볼 수 없었고 결국 호안은 샤오칭을 근처 마을의 또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4달 후 샤오칭은 사천위안에 3번째로 팔려갔습니다. 이번에 샀던 사람은 바오라는 남자로 샤오칭에게는 진짜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오는 잔인하고 가부장적이며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샤오칭을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샤오칭이 집안일을 하지 않거나 요리를 하지 않거나 도망가려 하자 그는 그녀에게 끔찍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칭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오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잔혹해졌습니다. 그의 폭행은 길어졌고 샤오칭은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이처럼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고 집안에서 자주 그 자리에서 배설을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바오의 잔인한 폭행으로 인해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남자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왜곡된 생각 속에서 샤오칭은 정신적으로 망가졌고 아이를 낳아도 그저 바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그는 그녀가 유산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샤오칭이 바오만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바오의 아버지와 형에게도 부적절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샤오칭이 거의 죽어가자 바오는 마침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까 두려워하며 그녀를 5,000위안에 류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만에 샤오칭은 4번 팔렸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류 가문은 두 아들 모두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결혼할 수 없었고 당연히 누군가 그들을 아내로 맞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가난하고 폐쇄적인 시골에서 이러한 일은 수치로 여겨졌고 그들은 결국 돈을 주고 여성을 사서 두 아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93년 샤오칭이 이곳에 오자마자 첫 번째 아들을 낳았고 1년 후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샤오칭이 어떻게 임신하고 출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류 가문에게는 오직 손자를 얻는 것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샤오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날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유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마을 밖의 소식을 듣고 버스가 지나가는 시간을 기억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을 품고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끌어내려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녀가 떠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샤오칭을 류 가문에 넘기는 것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류 가문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경계하며 샤오칭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결국 류 가문은 샤오칭이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샤오칭을 어두운 동굴에 영원히 갇히게 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류 가문의 가축을 기르던 곳으로 매우 악취가 나고 더러웠지만 샤오칭은 그곳에서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 후 샤오칭의 삶은 빛이 없었고 침대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과 두 개의 냄비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배설물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류 가문의 세 남자, 두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과 아버지는 번갈아가며 샤오칭을 감시했고 그녀를 마치 자신의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샤오칭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류 가문은 샤오칭을 단지 자식을 낳을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유산을 했고 몸이 이미 약해져 있었지만 그들은 샤오칭이 임신하고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간 요법을 시도했습니다. 약물, 폭력, 그리고 더럽고 불결한 환경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샤오칭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깨끗하지 않고 머리는 빠지고 씻지도 못한 채 몸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한때 빛났던 그녀의 눈은 이제 깊은 구멍처럼 공허해졌습니다. 류 가문에서의 폭력적인 처우 끝에 샤오칭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역시 정상적이지 않았고 발달 장애가 있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샤오칭은 점점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15년 동안 그 좁은 동굴은 샤오칭의 모든 세계가 되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굴 안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차고 땅은 배설물로 덮여 사람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샤오칭이 그 어두운 동굴에서 5,000일 넘게 견디며 고통을 겪었을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한때 생기 넘쳤던 소녀가 인신매매범들의 고문으로 어떻게 정신을 잃어갔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절망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기에 샤오칭은 그저 자신의 꿈을 벽에 새기며 미쳐갔습니다. 샤오칭이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술양 마을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고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마을에 온 사람조차 길을 찾기 힘들고 정신이 무너진 그녀는 방향을 알지 못했고 언어도 없었고 더 이상 믿음도 없었습니다. 만약 2008년에 한 기자의 우연한 발견이 없었더라면 고 샤오칭의 삶은 아마도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영원히 묻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외딴 시골 지역에 출장을 갔던 내몽골 일간지의 기자는 우연히 류 가문 거주지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자는 가축 우리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매우 고약한 악취를 맡았습니다. 직감으로 그는 즉시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경찰과 의료진이 도착했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좁고 어두운 흙방에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르고 악취가 났으며 빛과 영양 부족으로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담요에 몸을 감고 있었고 낯선 사람을 보자 두려움에 떨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바로 고샤오칭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끝에 고샤오칭은 드디어 다시 햇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동굴을 떠나 나왔습니다. 처음 접촉했을 때 경찰은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수년간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가족에 대해 묻자 그녀는 전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팔려다니면서 그녀의 모든 단서들은 사라졌고 기자들은 그녀의 배경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스촨 방언을 단서로 스촨의 언론과 연락을 시도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몽골과 스촨의 언론 협력 덕분에 그녀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촨의 한 남자 고용량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사진 속 여인이 바로 자신의 여동생 고샤오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샤오칭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거의 시력이 없었지만 흐릿한 눈으로 딸의 얼굴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샤오칭의 아버지는 감동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막내딸이다. 가족은 즉시 내몽골로 향했으며 수천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샤오칭이 15년 동안 갇혀있던 지하실을 보자 샤오칭의 큰형은 충격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류 가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언론의 압박과 마을 사람들의 집결에 직면하여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샤오칭이 데려가질 날이 다가오자 류 가문은 교활한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샤오칭의 두 자녀를 시켜 엄마에게 달려가게 하고 끔찍하게 울며 그녀를 붙잡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샤오칭은 혼란스럽고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가문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샤오칭의 두 자녀는 그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들었고 고샤오칭의 형제들은 구체적인 증거와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그녀를 데려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오칭을 구출하기 위해 현지 경찰은 특수작전팀을 결성했습니다. 수십 개의 언론사와 구급차들이 지하실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몇 시간의 협상 끝에 류 가문은 마지못해 고샤오칭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동의했습니다. 그때서야 분노한 군중은 점차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샤오칭은 이후 내몽골의 바 인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녀의 몸은 심각하게 쇠약해져 있었고 말하거나 반응하는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를 보자 갑자기 떨며 손을 뻗어 천천히 엄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후 고샤오칭은 다시 한번 도망가라는 단어를 크게 썼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구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샤오칭은 19세에 납치되어 36세에 구출되었으며 그녀가 잃은 것은 단순히 17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청춘은 야만적인 사람들에게 찢겨졌습니다. 내몽골의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 후 그들은 고샤오칭이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잃었고 매우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고샤오칭은 스촨성의 취닝시에 있는 오풍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는 그녀에게 매월 사회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의료진이 그녀의 정신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그녀의 상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분노를 일으킨 것은 고샤오칭을 사고 학대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류 가문은 여전히 그 마을에서 살고 있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